예, PMBOK 칠판에 성과 영역 중에서 여섯 번째 성과 영역인 인도 성과 영역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가치 전달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번에는 인도물 두 번째 인도물에 대해서 우리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도물이란 무엇이냐? 인도물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나오는데, 뭐, 인도물을 몰라가지고 이게 정의한 건 아니고요. 인도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 속성 자체, 연관성, 이런, 이 프로젝트 인도를 하기 위한 인도물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물이란 무엇이냐? 고유하고 검증 가능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물이 중간 결과물도 있고 최종 결과물도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도 있고 어떤 특정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만은 그냥 우린 편안하게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인 제품이다 이렇게 그냥 상상을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라는 것 자체는 그 무형의 결과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도물은 뭐예요?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물에는 중간 인도물이 있고 최종 인도물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인도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성과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라는 인도물을 개발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아웃컴 성과는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처리 시간 단축이라는 뭐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도물은 항상 편익, 사람,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영향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범위 품질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인도물 그러면 관련된 사람, 특히 고객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범위와 품질을 반영하는 게 가장 지금까지는 핵심적으로 강조됐던 것이라고 하면은 PM박 7판부터 강조되는 것은 이런 편익과 그다음 사람 거기다 지구 환경까지도 그 고려해서 반영해야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예측형 접근 방식에서는 인도물이 요구사항 범위, 품질 계획대로 반영됐는지 팀이 자체 검증한 후에 고객에게 인도해서 검사를 수행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도 성과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도 그러면 떠올려야 될 게 바로 뭐다? 요구사항과 범위, 그다음에 품질, 요것을 키워드로 떠올려야지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고객에게 또 인도해서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 인수가 승인된 인도물은 단계 종료나 프로젝트 종료 활동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관된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전통적인 예측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에게 중간중간에 이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요. 그 단계에서 나온 결과 중간 인도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그걸 승인해야지만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뿐만 아니라 최종 프로젝트든 종료가 끝날 때 나오는 그 인도물도 고객에게 이관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 프로젝트 예측형 전통적인 예측형 방식에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응형 그 접근 방식에서는 인도물에 대한 팀 검증과 고객 검사를 언제 하느냐? 바로 스프린트 리뷰에서 해서 한다. 스프린트 리뷰라는 이터레이션 리뷰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예측형 접근 방식에서 당연히 품질 통제를 위한 팀 검증과 고객 검사와 같은 범위 확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건 다 똑같아요. 예측형이나 접근형이나 동일한데 단지 이 예측형에서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라이프 사이클 단계가 아닌 우리 이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또는 따르면 스프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스프린트 3, 4 이렇게 있다가 쭉 있다 그러면 이터레이션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의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뭘 해요?
스프린트 리뷰 회의 또는 이터레이션 리뷰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검토 회의를 하는데 이때는 뭘 하느냐? 바로 그때까지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기능,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데모하고 확인하고 고객에게 검사를 받는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주고 이런 회의가 스프린트 리뷰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스프린트 리뷰 회의 또는 이터레이션 리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뭘 해요? 회고 회의라는 것을 하죠. 그것은 팀원들끼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하는 거, 잘못한 거, 개선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제 회고 회의고 그 전에 하는 바로 회의가 바로 스프린트 리뷰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품질과 범위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인도물과 관련된 지금 이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과 범위 정의. 이제 이건 핵심이죠. 왜 인도물을 만들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물과 관련된 키워드는 요구 사항과 범위, 그다음에 품질 이게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물과 관련해서는 요구 사항을 반영한 범위를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목표로 한 날짜에 대한 변동, 이동 이 부분도 또 하나의 인도물을 제때 우리가 출시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목표한 날짜로부터 이동시켜 가지고 출시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인도물과 관련된 주요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요구사항이에요. 자,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야지만이 범위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예측형 방식은 뭐예요? 요구사항이 뭔지 요구사항 목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해서 만들어놓은 요구사항을 정의해 두는 게 필요하지만은 적응형 프로젝트일 경우에 여기 잘못됐네요. 예, 요게 이제 없어져야 될 그런 내용이죠. 물론 여기서 꼭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예측형일 경우엔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적응형의 경우에도 일부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적응형일 경우에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발전하고 발견한다. 즉 계략적인 요구사항에서 발전시켜갖고 또 새로운 요구사항을 발견하거나 발전시켜서 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발전하고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적응형도 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구현해야 될 조건이나 역량을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비즈니스 케이스와 같은 그런 대략적인 내용, 비즈니스 케이스에 쓰여져 있는 개략적인 수준의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시스템 구성 요소의 인수 기준처럼 상세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에서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개략적인 요구사항, 그래서 프로젝트에 중요한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케이스에는 이 제품에는 고객이 쉽게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로서 응답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 등등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실제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 아예 디테일한 그러한 내용들에서 아주 명확하게 억셉트 할 수 있는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범위가 잘 정의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사전 계획 중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문서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예측형 프로젝트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처음부터 정해진 그러한 그리고 변경될 가능성이 낮은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서 사전에 요구사항을 대부분 도출을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계략적인 수준의 요구사항은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디테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작업 중에도 요구사항을 식별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물론 예측형에서도 중간중간에 요구사항을 새롭게 식별해 가지고 반영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반영한 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요구사항을 새롭게 식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네라고 그 중간에 알 수도 있겠고, 또 중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터레이션의 중간에 발견되면은 절대 반영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내용이 바로 다음 이터레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거나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 추후 이터레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는 중간에도 요구사항들이 우리가 새롭게 식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사항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 발전 및 발견, 요구사항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요구사항 관리 업무들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요구사항 도출인데, 이 도출이라는 게 뭐냐? 이끌어낸다는 거 의미, 또는 유도한다, 또는 환기시킨다, 즉 불러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도출이에요. 그래서 실제 포커스 그룹과 같은 핵심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갖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제품에서 우리가 포함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인터뷰 또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프로세스 관찰.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결합 로그 검토, 기타 방법들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도출하면은 도출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요구사항 목록에다가 요구사항 기록하는 문서에다가 문서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동의를 확인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요구사항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것을 나중에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될 요구사항을 이렇게 원하는 요구사항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될 이 각각의 요구사항이 충족될 기준이 뭐냐면 명확성, 즉 요구사항에 대해서 누구든지 똑같이 해석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게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단어로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요구사항이 나중에 완료됐는지 충족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 요구사항과 또 다른 요구사항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완결성 자체는 이 요구사항들이 전체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의 전체 요구사항이다. 제품에 대한 전체 요구사항이다. 라는 프로젝트나 제품의 전체를 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바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요구사항은 우리가 요구사항 문서 에다가 기록을 할 때 아이디와 같은 그런 식별자를 통해 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두 번째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요구사항에 대한 발전 및 발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좀 더 실제 발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발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프로토타입, 시제품 만들어 본다든지 데모를 한다든지 스토리보드와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는 여기는 타이틀이 넣고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홈페이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봐가 이러한 스토리보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형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요구사항을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고객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냥 요구사항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을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가기는 끌어내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봄으로써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또는 요구사항을 좀 더 여기 요구했던 것 중에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 이런 요구사항이 발전돼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변화하는 요구사항 자체는 반복형, 증분형, 적응형 이런 방식에서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계획을 초반에 많이 수립하는 예측형, 전통적인 예측형일 경우에는 초반에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걸로 끝나가는 거죠. 아주 끝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그때 완성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이제 계속 발전하고 발견시키다 보면은 요거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중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라는 새로운 기회도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구사항 관리는 뭐냐? 요구사항 관리를 위해서는 뭐 한 명의 이렇게 담당자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분석자, 또는 제품 책임자여서 프로덕트 오너, 그 다음에 밸류 엔지니어, 밸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그런 담당, 이런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사전에 문서화 되었는지, 또 프로젝트 중간에 실제 발견됐는지, 또는 발전해 온 건지, 그런 거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요구사항들은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이 관리가 안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뭐 재작업을 해야지 된다든지 또 추가 작업을 해야지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고객 불만도 생기고 일정도 지연이 되고 예산도 초과되는 거고 어쨌든 프로젝트 실패로 이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요구사항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관리는 이제 위에서는 그 요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 요구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로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백로그를 통해 가지고 요구사항 관리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백로그들은 이런 것들이다.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요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이터레이션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백로그를 이용하는 것들도 있겠고요. 또 인덱스 카드 그래 가지고 그 요구사항에 카드 안에 하나의 백로그나 작업들 안에 거기다가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인덱스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적 매트릭스, 요구 사항 추적 매트릭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MMA 뒤에 섹션 4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실제 요구 사항과 그게 뭐 설계에 반영된다, 테스트에 반영된다, 어느 부분에 반영돼 갖고 그걸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걸 우리는 추적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걸 이용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구 사항은 기본적으로 안정성 대비 유연성 수준이 적절한지 이걸 그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정성 대비 유연성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너무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막 새롭게 막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죠.
또 그러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전하거나 발견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부한다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안정성과 유연성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가 합의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특히 고객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는데요. 요구사항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의 유형이죠.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래서 조직 관점에서 상위 수준의 요구사항, 기회나 이슈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요구사항이고요. 솔루션 요구사항.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 동작과 같은 기능이나 비기능성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전환 요구사항은 현재 상태를 미래 상태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자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전환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과 같은 교육 훈련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이고요. 자, 그다음 프로젝트 요구 사항은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리적인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이런 기법을 써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사항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품질 요구 사항. 그래서 인도물 품질에 대한 그 기준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죠.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발전하고 발견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예가 앞에 있었어요. 시제품.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요? 샘플과 같은 초기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갖고 그 프로토타입과 같은 계략적인 초기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떤 기능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제품 개발하는 회사,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도 프로토타입이라는 시제품을 우선 모델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검토해 갖고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거나 발견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어쨌든 그런 요구사항 발전이나 발견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든지 또는 그 컨셉을 보기 위해서 초기에 만들어진 샘플 또는 모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자와 고객이 요구사항의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프로토타입 단계는 고객의 승인 전까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을 하는데 분석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고 고객 평가를 통해서 다시 개선 요청을 하면 또 다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고 평가해서 다시 분석해서 프로토타입 이걸 반복하다가 오케이 고객이 승인하게 되면 이제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개념이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보신 것처럼 실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제 범위 정의예요.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이 식별되면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위는 우리가 앞서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제품에 대한 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범위는 이 제품은 이러이러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범위가 있다면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는 걸 우리가 프로젝트 범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주로 이제 프로젝트 범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범위는 이제 우리가 제공해야 될 제품 서비스 결과를 프로젝트 형태로 포괄하는 집합이다. 굉장히 어렵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범위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범위라는 게 결국은 프로젝트다. 이 자체가 프로젝트를 뜻하는 포괄적인 집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더 많은 요구사항들이 식별될 수도 있다. 앞에서 요구사항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요구사항에 따라서 범위를 정의하지만은 이 범위를 정의하다 보면은 앞에서 빠뜨렸던 요구사항들이 추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형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이 예측형일 경우에 범위는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초반에 사전에 상세하게 정의되는 게 일반적인 거다. 그러면은 적응형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상세하지 않고 계략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범위를 정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범위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범위 분할. 그래서 decom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범위 분할 방법이 범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PM박 6판에서는 범위 정의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범위 정의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범위 정의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범위 기술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범위 정의가 끝난 다음에 WBS 작성이라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상세하게 범위를 분할하고 상세 범위를 계획하는 이런 일들을 거기서 하는 걸로 범위 정의와 WBS 작성이라는 프로세스 이름으로 따로따로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 칠판에서는 그냥 이 모든 것을 범위 정의다라고 이렇게 그냥 합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정의하는 방법은 범위를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전통적인 예측형 접근 방식에서의 범위 분할은 인도물과 그 인수 기준을 식별하기 위해서 범위 기술서를 통해서 범위를 구체화한다. 자, 범위 기술서라는 문서 자체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프로젝트 차트를 받으면은요. 프로젝트 차트를 받으면은 승인이 되면서 PM이 임명이 됩니다. 그럼 PM이 임명된 PM은 이 경영층으로부터 부여받은 차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나 개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야 될 제품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주요 과정이나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프로젝트와 관련된 뭐 조직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요를 프로젝트 전반적인 개요를 범위 중심으로 우리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프로젝트 범위 기술서라는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여기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야?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부적으로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밑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WBS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러한 범위 분할 방식에 의한 범위 정의죠. 이렇게 분할하는 방식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범위 기술서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범위 기술서는 여기 빠져 있네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구 사항. 그래서 그 요구 사항이 여기 반영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범위 기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브레이크다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하위 수준으로 세분화한 그런 WBS 작업 분류 체계를 작성하는 게 예측형 방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형 접근 방식에서 분할 방법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차터나 범위 기술서와 같은 그런 문서가 있듯이 적응형에서도 애자일 헌장 또는 로드맵 또는 제품 계층 그런 것들의 일부로서 프로젝트 테마를 식별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애자일 헌장, 우리가 영어로는 애자일 차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미션, 비전, 그 다음에 성공 기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팀 구성은 어떻게 한다?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행동 수칙, 의사소통 방법 이런 개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로드맵이라는 것 자체는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프로젝트에서 적어도 뭐 우리 시니어 서비스와 관련돼 가지고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언제까지 만들어서 언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은 언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 서비스는 언제까지 해서 건물은 언제까지 끝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로드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프로젝트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예측형 방식은 범위기술서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쪼개는 이러한 방식을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적용에서는 애자일 헌장이나 로드맵 또는 제품 계층의 일부로서 프로젝트 테마를 식별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축해야 될 어떤 홈페이지다, 웹페이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종합, 그 포털 사이트다 그러면은, 제품 판매하는 그러한, 그 부분,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다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부분, 또 뭐 하나는 기타 뭐 그 동영상이나 뭐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 이렇게 주요 테마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테마라는 개념 자체는 뒤에서도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테마는 관련성 있는 기능들, 데이터 소스, 보안 수준과 같은 어떤 카테고리별 관련성 있는 것들의 카테고리로 묶은 사용자 스토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스토리는 뭐 하나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백로그를 표현한 방식들 중에서 하나의 방법이 유저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기능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고객 가치가 큰 그 덩어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관성 있는, 특히 어떤 카테고리별로 묶은 그 사용자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실제 전체 웹사이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부속 사이트. 그러면 여기서는 뭐 회원을 가입하고 그다음에 제품 검색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품 판매와 관련된 그러한 테마다라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와 이제 뒤에서도 또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거와 또 비교되는 테마와 비교되는 게 에픽이에요. 에픽은 반복으로 완료하기엔 너무 큰 규모의 사용자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반복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소위 말하는 이터레이션이죠. 그래서 한 번의 이터레이션으로 끝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큰 덩어리들을 우리 얘기를 하는데, 당장 금방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큰 덩어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요게 당장 급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야 될 백로그들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그럼 얘네들의 큰 덩어리는 뭐예요? 당장 하지 않을 큰 덩어리의, 업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구현해야 될 그런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그런 추후에 해야 될 그런 부분들, 이 큰 덩어리들의 사용자 스토리 또는 백로그들의 그룹, 이런 것들을 아직 백로그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세분화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큰 규모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에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에픽 밑에 우리가 테마가 있을 수도 있고, 테마 밑에 에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 기본적으로 테마는 어떤 범주,
뭐 연관성 있는 것들로 묶은 것을 테마가 얘기를 하는 거고, 에픽은 큰 덩어리는 똑같이 큰 덩어리인데 당장 해야 될 거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큰 덩어리의 업무를 우리가 에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제품의 특정 동작을 나타내는 간단한 문구로 그냥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표현된 그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일련에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으로 분할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에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그 기능에는 여러 개의 이제 사용자 스토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스토리들이, 사용자 유저 스토리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유저 스토리라고 여기 보면 유저 스토리는 사용자 요구사항에 의한 간략한 설명이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미 간단하게 설명을 우리가 들어봤기 때문에 지금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그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한 게 바로 뭐냐면은 유저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개발자 사이에 어떤 세부 사항을 명확히 약속하는 그러한 그 대화의 약속이다. 그래서 쉽게 알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당연히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사항 작성된 것 근데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간결하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해야 된다는 거죠.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범위를 상세하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실제 범위를 처음부터 상세하게 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해가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뒤로 지연시킨다든지, 불필요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실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손실이 더 크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던 마지막 순간, 책임이 따르는 마지막 순간, 그래서 latest responsible moment라고는 LRM에 따라서 적절하게 낭비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범위 정의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범위 정의에서 이제 인도물 완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인도물 완료는 접근 방식에 따라서 구성 요소나 프로젝트 완료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완료됐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수락 또는 완료 기준, 그래서 인수 또는 완료 기준을 accept 하느냐 또는 completion criteria고, 완료됐느냐, 완료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관련된 사람이 오케이 하고 accept 해야지만이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accep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완료 completion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성과 측정, 그리고 완료정의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수락 또는 그 인수 또는 완료 기준은 범위 기술서에 기술된 인도물을 고객이 승인하기 전이나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충족돼야 되는 기준을 우리는 수락 인수 기준 또는 완료 기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범위 기술, 예측형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범위 기술서에다 그걸 명시를 해놔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게 수준이 돼야지만이 완료한 것으로 한다. 또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억셉트 될 수 있다. 고객이 억셉트 한다. 뭐 이런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성과 측정인데, 기술적인 스펙 얘기를 하는 거죠. 사양, 제품의 사양. 이건 별도로 사양 문서로 문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이 제품에 대한 사양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WBS에서 확장된 WBS 딕셔너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BS의 최고 하위 레벨인 워크 패키지 레벨에서 땡땡 설계 그러면은 땡땡 설계가 뭔지 사람들이 만든 사람은 알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게 뭐냐면은 뭐 코드 1.3.8 땡땡 설계, 이 설계는 어떤 것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씩 그것을 작성을 하는 거죠. 따로따로 이것도 작성하고 이것도 작성하고 이렇게 워크 패키지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뭐 들어가냐면 이 작업의 그 성과 완료 기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인로 완료해야 될 그러한 결과들도 여기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WBS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WBS 항목별로 다 WBS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WBS 딕셔너리 안에다가 그것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형 방식인 이런 애자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바로 뭐냐면 완료정의, 그래서 DOD라고 얘기를 하죠. Definition of Done. 앞에서도 나왔던 용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적응형 접근 방식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다. 완료됐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라는 거죠. 즉, 그 중간에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 결과물, 이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것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료된 인도물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될 기준을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요 완료 정의는 사실은 이터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터레이션을 이터레이션 계획할 때 그때 작성이 돼가지고 완료된 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완료됐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완료 여부를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완료 정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정의 중에서 전통적인 프로젝트의 예측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위 분할 방법인 WBS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는 작업 분류 체계라는 개념은 실제 프로젝트 범위를 기반으로 해서 인도물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분할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할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WB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BS를 분해한다라는 것은, 디컴포지션 한다는 것은 다양한 수준의 인도물과 워크 패키지 작업을 생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하나의 인도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인도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WBS의 가장 최고 하위 레벨에 해당되는 가장 하위 레벨은 얘네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최고 하위 레벨은 워크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고, 이 워크 패키지는 하나의 워크 패키지에서는 어떤 인도물, 산출물이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산출물 중심, 인도물 중심으로 요 하나하나의 작업들을 정의한다라는 거죠. 추후에 우리는 이 인도물 또는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들로
더 디테일하게 나눈 것을 우리는 스케줄을 만들기 위한 스케줄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케줄 액티비티라고 하는 일정 관리를 해갖고 A라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B라는 작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스케줄 액티비티는 인도물, 여기서 나오는 인도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들을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할한 것을 우리는 스케줄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워크 패키지 단위의 인도물이 가장 최하위 수준이다. 그래서 이 레벨에서 여기 하나하나의 레벨에서 일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정이나 또는 원가 이런 추정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 단위로 쓸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WBS의 일정 예산 자원 요구 사항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워크 패키지 레벨에서 산정할 수도 있겠고요. 그 위에 레벨에서 산정할 수도 있고 그 상위 레벨에서 산정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여기서 하느냐 각자 다른 거고 그런 것들은 범위 관리 계획 같은데 그 명시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정된 것을 집계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하는 레벨을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로 하기로 정했다. 그 레벨이 바로 뭐냐면 통제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통제 단위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WBS에 대한 용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WBS에 대해서 이제 작업 패키지 아까 설명드렸죠. WBS 최고 하위 레벨의 작업 덩어리 인도물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그걸 인도물을 만들기 위해서 액티비티나 태스크와 같은 작업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WBS 딕셔너리 말씀드렸죠. WBS의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그 항목에는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필요로 한 활동 목록, 순서, 기간, 자원 등등 설명, WBS 항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기획 패키지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WBS를 이렇게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요. 그런데 어떤 덩어리는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뭐 패키지 레벨까지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어떤 작업 덩어리들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세분화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세분화시키지 못한 요 작업 덩어리들을 우리는 플래닝 패키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나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이 작업 덩어리인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그 내용이 정보가 확보돼서 명확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워크 패키지 레벨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플래닝 패키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분할에서 적응형 접근 방식의 범위 분할에 대한 내용과 에 대해서 이제 보죠. 우린 지금까지 WBS와 같은 예측형, 그 다음에 예측형 프로젝트, 전통적인 예측형 프로젝트에서의 WBS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적응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적응형 프로젝트에서 범위 분할 방식은 WBS 같은 것들을 거의 쓰지를 않죠.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잘 쓰지를 않죠. 여기서 범위 분할 방법은 테마나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에픽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테마나 에픽은 우리가 다른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반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리뷰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관련성 있는 항목들에 맞는 사용자 스토리를, 유저 스토리를 묶어서 릴리즈하거나 이터레이션 계획을 수립하는 그 덩어리들을 범주의 덩어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와 불확실성으로 본다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백로그나 유저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나 불확실성에서 본다면 에픽과 테마는 유사하다. 그런데 테마는 연관성 있는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픽과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테마는 상위 레벨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프로젝트 레벨에서 논의된 그런 큰 덩어리로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있거나 제품 전체에 걸쳐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선 뭐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사용성 향상, 해외 출시 뭐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에픽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간단하게 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나 기능이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당장은 아닌 가치나 기능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큰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방치해 두는 거죠. 방치, 여기서 이제 이 방지는 이제 그 세부 그 방치라는 말은 당장 적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불필요하게 많은 노력을 지금 들일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구현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력을 들여서 지금 다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는 작업들을 우리는 에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사용자 스토리가 에픽이며 추후에 구체적인 사용자 스토리로 분할되는 게 에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픽은 관련된 사용자 스토리 그룹인데 어떤 앞에 우리가 테마처럼 어떤 특정 주제나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관리하기 힘든 관련된 사용자 스토리를 함께 그룹을 해놓은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용성 향상을 위해서 앞에 사용성 향상이라는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용이한 사용자 등록 기능, 검색 개선 기능, 이런 또는 가장 유용한 정보를 화면 상단에 배치하는 그러한 노력, 이런 것 등의 그 에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세부적인 부분. 그래서 에픽은 단순히 관련 사용자 스토리의 모음인 반면에 테마는 뭐예요? 비즈니스 가치와 함께 초점을 맞춘 어떤 카테고리를 정한 그러한 그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에서는 그 테마를 더 분류해서 에픽으로 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에픽 밑에 에픽이 그 밑에 어떤 테마별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에픽이 위다, 테마가 위다라는 것은 꼭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범위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할 때, 그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유저 스토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영어로. 그래서 사용자 또는 고객이 직접 서술형으로 그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서술형으로 기술한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nvest라는 그러한 그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independent 다른 거가 중첩돼서 하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또 negotiable 이거는 얼마든지 내용 자체에서는 고객과 또는 사용자와 그 협상이 가능한 거고 그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느 정도 작업량인지 이런 것들을 그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 단위는 작아야 되겠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인베스트 원칙을 이렇게 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가장 기본은 이 유저 스토리의 형식은 바로 이 세 가지 틀이죠. 우리 이미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서 나는 땡땡 이해관계자로서 하는 그게 먼저 들어가야죠. 그래서 나는 은행 고객으로서 라는 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게.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뭔지 또는 목적이 뭔지에 대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목적이 뭐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 목적은 뭐냐 나는 은행 고객으로서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다.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게 원하는 거고 또는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o that 그래서 왜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시간과 관계없는 상황에서 이 돈을 인출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은행 고객으로서 은행 영업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ATM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객이나 사용자와 대화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좀 더 내가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특별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쓰던 방식으로 뭐 땡땡 개발, 뭐 땡땡 구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왜 이걸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 스토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유저 스토리에 대한 아이디나 뭐 제목 여기 쓸 수도 있고 우선순위도 쓸 수도 있고 스토리 포인트, 점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 점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식들이 하나의 여기 양식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에픽과 사용자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거 예를 들고 있는데 에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는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는 대차 대조표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에픽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개의 스토리로 했는데 사용자는 요약된 대차 대조표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부문별 대차 대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입력된 값이 반영되기 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기를 원한다. 그래야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대부분을 항목별로 상세히 기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에픽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스토리들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인도물의 그 앞에서 우리가 인도물 지금 길게 하다 보니까 뭘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도물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범위, 정의. 그래서 범위 분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요구사항 관련했고, 세 번째는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료 목표에 대한 변동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사실은 뭐 variation과 같은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variation. 근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moving, 이동. 물론 변동이란 표현도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동한다. 타겟이 이동한다. 완료 목표가 이동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크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완료, done이나 release하기에 충분, good enough for release에 대한 목표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오케이, 완료됐다. 또는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출시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됐다라는 것이 바로 완료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완료인데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는 경쟁적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때 끝내야지 했다가 중간에 경쟁적 상황에서는 이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추가돼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같은 신기술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개발하는 도중에도 방향이 달라져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되고 있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목표가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동안에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됐어 라는 완료까지의 진척률만 따질 게 아니라 목표 달성률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까지 하고 요거까지 하고 요거까지 하고 해야지 되는 그러한 목표가 지금 몇 개가 달성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비교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완료하기로 한 것보다 계속 완료가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완료 목표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계속 이 최초에서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냐? 완료 지연, 그래서 done drift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예가 있는데 예를 보면은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초기 일정은 이러이런 기능을 넣어가지고 12개월 만에 끝내자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사가 이러이런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돼서 그것을 이제 우리도 같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4개월로 완료 지연 done draft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럼 13개월 그런 경우인데 이제 13개월 차의 시점에서 다른 경쟁사는 더 많은 기능 제품 출시가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것을 출시까지 16개월로 이렇게 변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완료가 지연된다라는 다운 드래프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완료 목표에 대한 변동을 얘기를 하는데 최신 기능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가 지금 출시하자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출시 전에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 해갖고 다운 드래프트를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할지 이거는 충분히 의사결정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인도물에 대한 우리 요구 사항, 그다음에 범위 정의, 완료 목표 변동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PMBOK에서는 인도물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PMBOK 6판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인도물과 관련돼서 어떤 게 있었느냐? 인도 성과 영역에서 인도물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범위, 품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PM박 6판에서는 인도물이라는 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만은 바로 그 인도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PM박 6판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프로젝트 범위 관리라는 지식 분야와 프로젝트 품질 관리라는 지식 분야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프로젝트 범위 관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빠짐없이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범위 관리와 관련된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보면은 범위 관리 계획 수립 기획이죠.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정의하고 WBS 만들고 범위 확인하는 방법을 여기다 계획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범위 관리는 여기서부터인데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범위 기술서를 만드는 범위 정의까지 하고 그 범위 기술서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범위를 작성하는 WBS 작성까지가 바로 기획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범위를 실행에 옮기면은 하나하나의 범위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범위 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가 추가되거나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은 그것을 처리하는 범위 통제에 대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시 및 통제와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범위관리계획 수립은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범위관리계획서에다 기술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요구사항 수집은 뭐 상상이 가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이행의 요구를 판별해서 문서화한다. 요구사항 문서에다가 작성하는 거죠.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범위를 정의하는데 이때는 제품에 대한 설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개발한 문서, 그게 바로 뭐다? 범위기술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위기술서는 요구사항 수집을 근거로 해서 범위 중심의 프로젝트 개괄적인 개요 한두 페이지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는 건데 여기에는 프로젝트 및 제품에 대한 설명, 주요 요구사항, 범위 개요, 가정 및 제약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기술서를 근거로 해서 뭘 한다? WBS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물과 작업을 작고 관리하기 편한 구성 요소로 세부화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계층 구조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실행 옮기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씩이 완료되게 되면 완료된 프로젝트 인도물의 인수를 공식화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범위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나 제품 범위에 대한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범위 기준선의 변경을 관리하는 게 이제 범위 통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전반적인 이제 프로세스들이라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그 범위 관리 방법 자체를 요약해 놨는데요. 예측형과 적응형
각각의 범위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내용은 이제 보면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우선 뭐 볼까요? 먼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인도물이 정의되고 범위 변경이 점진적으로 관리된다라는 건데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인도물이 상세하게 정의된다. 그거에 비해서 적용은 반복을 걸쳐서 인도물이 개발해야 된다. 한 번에 인도물이 정의되는 게 아니라 이 반복,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그 시작하고 한 번에 이터레이션을 할 때 계획되고 다음 이터레이션 할 때 범위가 정의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수집 범위적인 WBS 작성과 같은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시작할 때 아예 수행되고 그거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혹시 변경이 필요하면 통합 변경 프로세스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왕창 만들어 놓고 진행되면서 일부 수정되면은 통합 변경 통제를 통해서 업데이트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거에 비해서 적응형은 전체 범위를 작은 요구사항과 수행 작업인 제품 백로그로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범위에 대해서 백로그 해야 될 항목들로 세분화하고 각 반복, 이터레이션 시작 시점에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만 먼저 하고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또 일부 적용하고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때 그 사용되는 세 가지 프로세스인 요구사항 수집, 범위 정의, WBS 이거는 각 반복마다, 이터레이션마다 반복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인도물 혹은 단계와 한계 범위 확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특정 단계 또는 특정 인도물이 나오는 시점에서 범위가 달성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범위 통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적응형은 스폰서나 고객 대표가 인도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백로그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요렇게 백로그들이 있는데 요번 이터레이션에서 요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는 그 제대로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 요구사항을 다음 그 이터레이션에 적용하는. 그래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범위 확인이나 범위 통제가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거 예측형에서는 각 라이프 사이클 끝날 때 주요 인도물이 나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터레이션마다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준선, 승인된 버전의 범위기술서 WBS, 딕셔너리가 범위기준선이죠.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번 완성되면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변경 통제 절차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범위 확인, 범위 통제의 기준, 그러니까 범위를 우리가 관리할 때, 통제할 때 계획 대비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이 범위 기준선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적응형에서는 프로젝트 백로그인 제품 요구사항이나 사용자 스토리를 사용해서 현재 그 백로그에 우리 현재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인도물에 대해서 검증하고 수용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잠깐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적응형에서는 하나의 이터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검증하고 수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지만은 예측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인도물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인도물은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젝트 범위,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측형에서는 프로젝트 범위 관리 중에서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범위 확인 프로세스에서는 뭐냐면 인도물에 대한 acceptance, 인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부, 오케이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그 주안점을 준다 그러면은 품질 관리에 해당되는 품질 통제 프로세스에서는 정확하게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정확도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인도물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품질 통제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진지 품질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verified deliverable, 그래서 인도물이 뭐가 된다? 검증된 인도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증된 인도물은 범위 확인이라는 프로세스에
통제에서 그 확인을 accept 하게 되면은 수용된 인도물 그래서 accepted deliverabl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때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수용됐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 또는 단계 종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과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범위 확인에 앞서서 범위 확인을 하기에 앞서서 품질 통제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측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도물에 대한 검증과 수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